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5월의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 왼쪽으로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오늘 토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의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청주시 외곽의 한 전원주택 마을. 집집마다 개별 정화조를 설치해 1년에 한 번씩 비우는 방식으로 생활 하수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올 초 이 마을 주민들은 쓰지도 않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15년 동안 납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징수된 하수도 요금은 한 집당 많게는 160만 원, 이 마을 11가구를 합하면 1,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청주시에 환급을 요청했더니 5년치만 돌려줬습니다. 과온합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조례를 보여주며 10년치 납부료는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는 최근 3년간 확인된 집만 72가구, 청주시가 돌려준 환급액은 9,700만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시 외곽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상수도를 사용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까지 한꺼번에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3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 공공하수도 사용 여부를 조사해 요금을 징수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청주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하수도 요금 부당 징수였습니다. 이제 한 15년 정도 지금 공공 하수도 요금 이제 개별 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쓰지도 않았는데 15년이나 부당 징수를 해왔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5년치만 지금 환급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세 분 어떻게 영상 보셨는지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그 하수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그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상수요금과 연계해서 이제 그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명확하게 시에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행정에 대한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주시의 명백한 잘못이죠. 이 문제는 청주시가 확연히 잘못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공공하수도를 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화조는 사람들이 잘 뭐 정화조인지 하수도인지 잘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시 외곽으로 나가면 시 외곽에 이제 개인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개인 정화조를 쓴단 말이죠. 예. 근데 개인 정화조 비용을 따로 자기가 사용료를 물어야 돼요. 예. 그런데 공공요금을 같이 부과가 이제 된 문제인데 더 좀 황당한 거는 이건 이제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5년치밖에 환급을 안 해줬다. 네네. 청주시가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했고 15년 동안 걷어갔는데 그중에 5년치만 환급을 해준다. 네네. 10년치를 환급을 못 해주겠다. 이 문제는 저는 이게 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 쪽에서 보면 아무리 그 오래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5년만 주고 만다는 건 이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하수도 요금이 얼마가 부과가 됐고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할 때 이것이 적법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기간도 아니고 이렇게 장기간 소홀히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할 만하고 특히나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3년 전 국민권익위가 타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수조사 등 이런 걸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의 태도는 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조금 전에 이 전 의원님이 제기한 그 부분, 예.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과온합금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이제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조금 이게 다들- 조례가 만약에 네. 5년으로 정한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 예. 위법하게 되겠지만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도 이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금전적 청구의 소멸시효가 5년이다라고 해서 예. 민법상 특별시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5년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김포나 뭐 이런 거제의 경우에도 다 인정된 사례들,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해서 인정된 사례들은 5년치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현재까지 이제 판례는 찾을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에서도 뭐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이런 어떤 처분을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판례는 없습니다만 불법 행위로 만약에 이 법리를 구성하게 된다면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특별한 시효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나에게 이렇게 잘못 부과된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 소송보다는 조금 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행위가 발생하게 된 근원을 따져봐야 되죠. 일반 사람들이 하수요금의 경우에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하수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행정행위를 하는 이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하수요금을 청구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수요금을 청구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상수요금, 하수요금 고지서에 아주 명료하게 표시를 했었어야죠. 네. 말하자면 귀대의 경우에 상수요금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것이고 하수요금의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상수요금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청구한다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했었으면 네.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한번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이제 정보가 고지서에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내는다 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그리고 납득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문제가 이제 고쳐져야 되는 거죠. 이번 경우에는 과운납금의 환급 문제에 앞서서 그런 행정행위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그 하수도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다는 기사가 올 연초에 났었어요. 청주시의 경우에요. 예, 청주시의 예. 경우.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내는 그 공공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2배나 3배가 더 높게 책정이 된다. 예컨대 이제 그 언론에 난 거를 보면 한 2배 정도 높게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거기다가 지난 3년간 75% 정도를 더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청주시가. 그러면서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하수도 요금을 이제 징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부하게 된 건데 이런 경우는 시의회에서 지금 이걸 좀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타 지역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아직 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좀 제기가 돼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들을 좀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톤당 427원인데 이번에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0년에 올려서 1,140원이에요. 2배 이상이 높다는 예, 예. 얘기거든요. 이렇게 요금이 비싸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환경부에서 각 유역별로 그 자치단체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하수도를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요금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원가에 턱없이 낮은 이제 요금을 지금까지 징수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이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하나의 평가 지표로 넣을 정도로 네. 환경부에서 이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자꾸 독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실화율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분석되고 네. 그거에 근거해서 요금이 매겨져야 되는데 그냥 대충 설비 비용이 들어간 거하고 지금 수입 보니까 적정을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올려야지. 이런 말하자면 매우 추상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요금을 이제 올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하수도 요금의 결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의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도시화율의 진전도가 상당히 높은데 규모가 크고 왜 요금이 높은가? 이제 사실은 그 원인이 뭐냐면 과거에 그 도심 지역의 청주시와 과거에 이제 그 청원군 지역이 이제 청주시로 편입되면서 네. 인구 규모는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그 하수도 처리 시설이 이제 상당히 낙후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금이 좀 비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청주시가 무조건 적자가 나니까 요금을 네네. 올린다 방식이 아니고 과연 그 원가가 네네네.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그 요금 현실화율이 적절한지 기본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제 반대로 청주시 입장에서는 일단 예. 현실화를 좀 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살펴봐야 된다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변호사님도 이제 국민권익위가 3년 전에 권고했다는 내용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제 상수도 사용하면 공공하수도가 같이 이제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게 전수조사는 가능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변호사님.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 청주시 하수 그 정책 팀장님도 일단은 바깥 외곽 지금 문제가 된 그 주택 이 몰려 있는 외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쪽으로 좁혀오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김포시의 경우에도 이제 먼저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이루어지자 그거를 이제 대표 소송격으로 생각하셔서 사실 김포시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사례 타시도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의지와 이런 것만 있으시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떤 게 생각하세요? 아니 실제로 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네. 그걸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환경부에서 각 그 금강이나 한강이라든가 그 강 유역별로 지방환경청이 있는데 그 지방환경청이 그 유역별 그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 하수도의 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제 평가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청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의 청원군 지역 외곽부터 공공하수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것이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그 이 문제는 아마 금강유역관리청, 환경관리청에서 아마 담당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금강유역은 그 미호천은 유역 차원에서의 관리를 하거든요. 미호천으로 들어가는 무심천을 비롯한 보강천이니 각종 천들에 대한 관리 전반이 그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청주는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바대로 청주는 굉장히 집적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청주 안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그 곳이 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게.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15년간을 네. 부당징수를 해왔었던 사례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한테 의무를 제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런 네네.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게 걸리려면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 정화조를 사용하는 집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지금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청주시가 됐든 뭐 그런 데에다가 저희의 하수도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정보 공개 정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는 6월 현직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선제를 도입한 국립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되면서 교원과 직원, 학생 등 세 주체가 선거 방식과 절차를 합의해야 하는데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투표 반영 비율입니다. 지금까지는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교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직원과 학생의 투표 산정 비율을 정해 직원 1명의 투표 가치는 0.31표, 학생은 0.13표에 불과했는데 이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의 대학 발전 기여도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인데 별다른 지침도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에 이른다 해도 시기가 문제입니다.
빠르게 준비해도 6월 말에야 선거를 할 수 있는데 명부 작성, 열람,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사전 과정을 거쳐야 하고 후보자를 선출해도 교육부 검증 기간만 2-3달이 더 필요합니다. 현직 총장 임기를 넘기는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충북대 또한 6월 말에는 선거를 치러야 8월 임기를 마치는 총장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아직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의 주인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 바꾼 법률. 그 취지에 맞는 합의를 제때 이뤄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뉴스는 국립대 총장 선거 관련한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뭐 선거의 시즌입니다. 예. 자,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는 이전 의원님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 그 선출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그 교수님들 중심으로 교수님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투표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었는데 이번에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구성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교직원들 그다음에 학내 직원들 일반 직원들이죠. 행정 직원들까지 포함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 네. 이렇게 3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할까요?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통대하고 충북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충북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제 합의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치러야 하니까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각 구성원들끼리의 교수님들이 여전히 80%를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교직원들은 똑같은 숫자로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학생들도 이번에 물러서지 않겠다. 네네. 우리도 3분의 1의 지분을 가져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총장 선거가 두 개의 큰 이제 충북으로 보면 지방선거만큼이나 대학 선거가 중요한데 예. 이제 총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네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학생들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교원들이 합의된 방식으로 직선제를 치르면 됐었기 때문에 교원들이 많은 투표 비율을 갖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은 있었지만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추천이 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교원, 직원, 학생들의 3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선출을 해야 된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투표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 그게 평등 선거의 원칙에 맞고 대학 자체에 맞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럼 결국에 이제 그 합의를 이루어지지 못한 방식으로 강행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저희도 말씀 많이 나눴지만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 네네. 소멸까지도 얘기가 되는 마당에 이제 이런 내부적 문제로 계속 분란이 생기면 참 힘든 또 한 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교수님. 제가 좀 예. 시청자들이 오해하실까 봐 정리를 해드리면 예. 작년도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네. 이 교수들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직원들과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를 참여할 했죠. 수 네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방식은 교수가 정하고 예. 참여는 이제 그 직원들과 학생들도 학생까지.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비율이 이제 교수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비율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합의하는 방식이 이제 직원들과 학생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도 유리한 비율로 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예, 예. 커지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그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당원들만 그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단위로 예.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후보자들 간의 유불리를 매우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 가지고도 정치인들조차도 그걸 가지고 합의를 못하는 판에 네네. 정치인이 아닌 교수나 직원, 학생들 간에 이것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난제죠.
자, 그 얘기를 더 이제 좀 더 풀어갈 텐데 예. 그 전에 그냥 잠깐 뭐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이 총장 공백이 이렇게 만약에 길어진다면 뭐 어떤 조직이든 이제 단체 장이 비어 있을 때 부담이 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려되는 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왜냐하면 총장이 혹시 좀 없더라도 얼마가 없더라도 대학 운영이라는 게 다 정해진 거에 대해서 혹시 잘 운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예. 대학의 그 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루틴한 업무만 돌아가고 네네. 학생들의 그 수업을 잘 이끌어주는 정도의 역할만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 충원의 문제가 상당히 매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장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대학의 그 전략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선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더구나 최근에는 이제 교육부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학 평가를 받습니다. 그 대학 평가에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입학 네. 지원자들의 그 선택이 매우 좌우되기 그렇죠. 때문에 수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학의 그 여러 가지 진로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예요. 치명타가 될 수 예,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지금 예. 변호사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 타 대학 사례들을 한번 보면 네네. 지금 보신 한국교통대학교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 총장 공백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학 비리 문제와 뇌물 사건들이 잇따라서 터졌는데도 총장이 공백돼 있었던 시기에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못했던 상황도 이미 겪으셨었고 또 많이 회자되는 것이 국립공주대의 경우에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가 지연되면서 약 4년이 넘게 총장이 공백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을 보면은 구조계약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실제 대학의 네. 정원이 정원이 감소되기도 했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규모가 심지어 1,000억 원에서 반토막난 500억 원으로 네네. 급감이 하면서 재정 수입도 급감이 됐고 내부적으로는 결국에 계속 임용 거부에 관한 취소 소송이 이루어지고 또 학내적으로 장학제도라든지 학사 행정 차질로 그 학생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이제 현실화된 예, 측면이 실제로, 있었고. 예. 이전 의원님. 저도 이제 대학과 관련된 일을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충북에 있는 교통대하고 충북대의 경우는 하필이면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총장 선거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중앙 단위에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이 최근에는 대학 예산이 대학만 쓰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조해서 쓰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사실상 대학과 지방자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단체장이 선정이 됐으면 이쪽도 빨리 총장이 네네. 선택이 돼서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충북대가 지금 전 단체장 이시종 지사가 카이스트를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네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북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두 가지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충북대는 충북대 나름대로의 교수 협의회에서는 충북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자칫 잘못해서 과학기술 분야 네네. 말고 의료까지 여기에 카이스트가 장악을 하게 될 경우 충북대 그동안 쌓아왔었던 충북대 병원뿐만이 아니라 충북대 의과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학기술 영재가 이제는 다 의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계속 제시해야 할 선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도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빨리 총장 선거가 원래대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체가 세 주체인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핵심은 예. 투표 반영 교수님. 비율인데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총장이 교원이다 보니까 교원의 대표를 선출하는 걸로 해서 교수들만 이제 집회에 예. 참여했죠. 그러다 이제 민주화되면서 학교 구성원이 교수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절대적인 숫자가 학생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모두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교수는
1000명도 안 되는데 예. 학생은 10,000명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이 선거를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투표 반영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적정하게 교수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과 학생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그런 투표 반영 비율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내부 구성원들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니까 당연히 이게 양보를 안 하죠. 그럼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교육부라든가 이쪽에서 또는 국회 쪽에서 교육공무원법상의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학생들 입장대로 그럼 뭐 전부 구성원이 전부 참여하는 대로 하자 하면 총장 선거는 학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예, 예. 그러면 학생들만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교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문제가 거기서의 있고. 폐해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이 구성원들끼리의 그 합의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뭐 교수들의 투표 반영 네네. 비율은 몇 %, 직원들과 학생들의 반영 비율은 몇 % 예. 범위 내에서 예. 할 수 있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예.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세부적인 예. 안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공무원법에서 그런 것까지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셋이 그냥 합의를 해라라고 해버렸으니까 이제 예, 시행령에서 가해가- 놀면 가능하죠. 네네. 시행령에서 예. 조금 이제 세분화할 수 있죠. 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드디어 와야 될 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사회는 대학의 정체성, 대학이 뭐 하는 곳이냐,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냐, 아니면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냐, 아니면 그 관리 운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이제 세 가지가 철학적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과 학생과 직원이 거의 뭐 동등하게 이렇게 해온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없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은 교수님들 중심의 대학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대학의 주인이 거기냐?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학이 중심이면 배워야 되는 우리 때문에 학교가 생긴 거지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운영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없이 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간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충북대와 그 뭐 이렇게 교통대 때문에 빨리 관리기구 두고 빨리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이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제는 본격적인 대학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지향과 방향을 갖는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그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약간 근본적인 문제의식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얘기 좀 진 들어볼게요.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예. 그 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불협화음은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제정되지 않은 부분, 국회에서 시행령 등으로 어려우면 교육부에서 지침 같은 것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기관 다 또 손을 놓고 있고 다 떠안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 네. 이런 가이드라인의 작업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절차가 좀 지연된다면 또 하나의 이제 의견들이 보면은 전국적인 교수, 학생, 직원 연합체에서 하나의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만드는 네네.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이 시행될 때 그럴 수 있지가 않았어요. 이 철학이 막 충돌을 하면서 각 네네. 총장들은 절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고 막 요구를 하고 있었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에서는 빨리 대학이 3자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는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조정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싶습니다. 지금 교통대학교 이제 충북대학교가 이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도 선례가 될 수 있고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보완점들 뭐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끼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되나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 점증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차선이죠. 말하자면 2018년 선거에서도 교수의 투표 참여 비율과 직원, 학생, 조교 간의 투표 참여 비율을 이미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놨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들 같은 경우는 70 내지 80% 참여 비율, 학생들 같은 경우는 2% 내지 10%의 참여 비율이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학생들도 학생 수가 적은 교대 같은 경우는 투표 참여 비율이 높아요. 근데 학생 수가 많은 산업대학 같은 경우는 참여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표성을 이제 따지하기 예, 예.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난번 선거보다는 교수 참여율을 좀 낮춰주고 학생 참여율을 조금 높여주는 선에서 타협점을 일단 찾아야 되고 된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그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는 경우로 네. 이제 한도를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했던 70대는 난생 처음 온라인 쇼핑에 도전했습니다. 점점 거동이 더 불편해지면 쇼핑도 온라인에 더 의존할 것 같습니다. 5%에 불과했던 60대 디지털 소비 경험자가 코로나를 계기로 60% 가까이 급증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른 충북의 온라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26.8%. 온라인 지출은 지역 도소매 등 유통을 거치지 않고 주로 대형 온라인 유통사로 들어가는데 대형 온라인 유통사가 없는 충북 입장에선 지역에서 돌아야 할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외 소비인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소비 증가는 역외 소비 증가로 이어져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세 번째인 9%. 여기엔 충북과 달리 대전 등 인근에 최근 복합 쇼핑몰이나 창고형 매장이 입점해 충북의 원정 쇼핑을 부추긴 것도 역외 소비 증가를 함께 이끌었다는 게 충북 자영업 급감을 조사한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코로나로 빠르게 확산한 온라인 소비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가 붕괴된 자영업 재건의 첫 단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뭐 저희가 짧은 시간에 다룰 만한 사실은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이렇게 시장이 커지던 온라인 쇼핑과 그 비대면 배달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지금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중 삼중화되고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뭐 자영업과 전통시장의 위축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 기술 플랫폼의 진전으로 인해서 이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죠. 그것을 좀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프라인에 있는 자영업이나 전통시장과 온라인상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네네. 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편의와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전 의원님.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4년 전과 확연히 좀 달라졌다. 사실은 4년 전에도 좀 느꼈었거든요. 당시에는 스타필드 입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청주시의 화두였고, 그때 청주시장을 출마했던 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스타필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길거리 가면 막 항의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안 찍어줘 이러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보니까 다들 뭐 스타필드 유치하겠다, 뭐 대형 상권 유치하겠다 막 하시는데 정작 대형 상권에서는 대형 상권도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네네. 위축감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에 비해서 오프라인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사실은 논의의 접점이 좀 옮겨져 간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것과 별개로 또 다른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네. 이게 들어오냐 맞냐의 문제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집중점으로 좀 바뀌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60% 정도가 전부 배달하는 예. 이런 문화가 생기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까지 한 9% 정도 매년 온라인 시장이 증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한 20% 이상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네네. 이런 상태에서의 그 대형 매장이 들어오냐 맞냐의 판단은 여기서 장사가 돼서 이득을 볼 것이냐 말 것인가 이것으로 저는 달라져 있는 상황이다고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온라인 소비가 많이 심지어 이제 나이 드신 분들까지 편리하게 더들 하시고 또 반대로 볼거리 즐길거리 마저 있는 대형 쇼핑몰을
또 청주 이쪽에 없으니 또 인근 지역으로 가서 소비하고 오는 패턴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서 돈의 이제 자영업자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이고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들 나름대로 그 불만들이 또 있겠죠. 이 큰 흐름 속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과거에 이제 이 그 대형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쇼핑 공간으로만 생각했던 시기에서 이제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그 장소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형 복합 쇼핑몰의 등장은 과거에는 내가 물건을 사는 정도로만 끝났지만 지금은 거기서 볼 것, 놀 것, 즐길 걸 다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정주 여건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사시던 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청주가 쇼핑이 불편하다. 대전만 해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쇼핑 상태가 상당히 난데 네. 그런 것들을 하소연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거처럼 정주 여건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잘 짓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이런 정도에서 벗어나서 놀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청주대학교에서 축제를 했어요. 네.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청주대학교 학생보다는 청주 시민들의 입장이 훨씬 많았어요. 수만 네네. 명이 몰리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예인들을 불러왔는데 청주시에 그만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 여건이 없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청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장소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이제 들여오되 과연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의 붕괴를 막으면서도 그쪽을 상생하실 수 있는 네. 적절한 정부 규제가 같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나 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상생 방안을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모색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여오대인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야 될 그 주체조차도 이제 그것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지금 그 시대가 됐으니까요. 지금 청주시에는 예. 이미 그 전에 신세계 프라자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이미 부지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청주시의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밀레니엄 타운 같은 경우도 이미 부지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들어올 주체가 들어오냐 마냐의 문제이지.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소상공인들 어려움 다 인정을 하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소상공인들 어려움은 다 인정을 하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관의 변화와 또 쇼핑몰이 옛날에 쇼핑몰만으로만 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시대가 좀 바뀐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장소에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 영업이 가능한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다. 네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옛날에는 그 부지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막 시위도 예, 하고 예.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미 그 단계는 끝나 있고 부지는 마련돼 있고 다만 시점과 타이밍을 들어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타이밍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 대형마트 그 입점의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그 업체들과 어떻게 상생을 할 거냐에 대해서 뭐 현지 법인화를 한다든지 지역 인원을 그 고용하는데 할당제를 준다든지 어떤 결정이 되면 그거는 네. 또 그 법과 그런 거에 따라서 조율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자영업자 간에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실직을 하시거나 어떤 개업을 하실 때 그냥 음식점, 뭐 치킨집 이렇게 이미 과다 경쟁되는 그런 업종을 창업하시는 경우 또는 그 IT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에 취약한 부분들은 계속 힘들어지시는 반면에 좀 특화된 업종을 하시고 또 이 IT 기반에 잘 적응하신 업체들은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호황을 누리고 네네.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뭐 코로나 탓, 온라인 뭐 쇼핑에 그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자영업자 스스로도 그 좀 역량을 키우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떤 제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자치단체의 교수님 먼저 역할이 듣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자영업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프랜차이즈에 종속돼 있어요. 옛날처럼 내가 그냥 음식을 내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의 형태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에 종속돼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하면 이 자영업자들의 그 능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력 경쟁을 해라 또는 뭐 경쟁력을 갖춰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과 또는 대기업, 자영업과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간의 이 교통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진출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업종을 지정해 놨어요. 네. 대기업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거나 대기업이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특화하고 이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것이 훨씬 낫거나 대기업이 안 가도 될 분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거든요.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도 이 자영업자들의 특화된 업종이라는 이런 것들은 그쪽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복합 쇼핑몰은 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없는 분야에 특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 두루는 많은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법인화를 통해서 지역의 세수라든가 경쟁에 또는 고용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능동적인 상생 방안.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싫어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 규제도 뭐 다른 쪽이 아니라 이런 독과점 규제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 규제 차원에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전 의원님. 저는 이제 시장은 시장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모여 있는 재래시장에 있고 이분들이 한 몸으로 대형마트에 대해서 입점에 대해서 뭐 의견을 가지고 있고 대형마트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그런 시장의 변화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의 자율적인 원리는 원리대로 작동 원리대로 최대한 좀 보장하는 대신 소상공인들이나 굉장히 살기 어려운 분들 또 전통시장의 경우는 점점 축소돼 가고 있는데 이게 하향을 급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격차와 소득 분배의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나서주는 것. 이 정도 역할들이 지금에서는 맞는 것이지 전에처럼 막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방금 보도에서 조사를 맡았던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이제 대책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역 상권 활성화 이를 위한 지역 화폐의 또 활성화라든지 자영업자의 대출 관리 그리고 충북도 내 자영업 구조 개선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제 발표하신 게 있어서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자들이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한 공약들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당선이 되시던 정치와 이념 논리로 이건 저쪽 후보의 공약이었으니까 나는 아내가 아니라 이제 상대편 공약들도 귀 기울여서 당선 이후에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법으로는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도 더 다양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5월의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